안녕하세요. 오늘 세미나 파일을 맡은 대학여자대학교 현인입니다. 오늘 저희가 세션 2에서 공단체제 탈북민들의 제도 관점에 대해서 토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코로나 상황이라 우리끼리 모여서 하는 건데 참 의의 있는 토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두 분이 교수님이 발표를 하고 토론은 각기 한 명씩 할 건데요. 먼저 소문인지 관점에서 본 북한 탈중인 지원법의 쟁점과 과제에 대해서 장명선 이화여대 교수님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이화여대 장명선입니다. 제가 할 거는 성인지 관점에서 본 북한 이탈 주민법의 쟁점과 과제입니다. 북한 이탈 주민들의 3만 명이 넘게 지금 체류하고 들어와 계시고 입국하셨고 또 여기서 정착 생활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관련되는 북한 이탈 주민 지원법에 있어서의 그것이 과연 잘 이제 성인지 시각에서 봤을 때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북한 이탈 주민 입국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2019년도에 보시면은 여기 남녀 있고 합계가 나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쭉 보시면 이전에 1998년도에는 사실은 남성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여성들보다. 그러다가 점점 여성들이 이제 많이 들어오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전체 입국하신 현황을 보면 여성들이 72%다 라고 나타납니다. 그래서 굉장히 여성들이 많이 입국하는 걸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 2012년을 기점으로 입국자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차별 무시당한 비율은 얼마일까? 라고 했을 때 17.2%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북한 이탈 주민과 같이 입국한 자녀들에 대한 중고등학교 중단율은 얼마일까라고 했을 때 계속 증가해서 19년도에 3.0, 일반 학생들과는 한국에 있는 학생들은 0.9%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거의 3배 이상이 초중고등학교에 학교를 합니다. 중단한다 라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북한 이탈 주민들의 자녀들의 어떤 교육,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굉장히 커다란 과제를 가져가야 되겠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얼마일까? 지속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 62.1%입니다. 그럼 고용률은 58.2%고 실업률은 6.3%로 일반 국민은 3%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일반 국민들보다 2배 이상이 실업률이 높다라고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생계급여 수급률입니다. 이게 23.8%로 굉장히 높게 나타납니다. 일반 국민들은 3.4%, 그러니까 한국인들은 이제 이걸 북한 이탈 주민 한국인으로 나누는 것도 저는 별로 타당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서 들어와 계시면 사실은 이제 이 안에서 체계에서 거기에 따라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북한 이탈 주민 지원법, 다문화 가족 지원법 이렇게 다 법이 이렇게 단독 법률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장점은 있긴 하죠. 그 속에 속하는 주민들을 훨씬 더 보호하겠다라는 취지로 이러한 법들이 제정되긴 했으나, 이러다 보면 자꾸 이제 분리가 됩니다. 분리가 되면 거기서 또 차별도 나타나고 이런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어쨌든 생계급여 수급률이 23.8%로 굉장히 경제적으로 힘든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월평균 임금은 204만 원 정도로, 여기 보시면 18년도에 189만 원, 19년도에 204만 원 이렇게 해서 조금씩 다 증가는 하고는 있으나 일반 국민은 우리 전체를 봤을 때는 264만 원입니다. 그래서 그보다는 59만 원, 거의 60만 원이 적다. 그러면 이제 경제적으로 힘든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탈북 동기는 이거는 하나재단에서 나온 식태조사 이 부분들을 다 이제
제가 참고를 했는데요. 식량이 부족해서가 23.5%입니다. 그 다음 북한 체제 감시 통제가 싫어서가 21.5%, 가족에게 더 나은 생활 환경을 주려고가 11.1%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에 남한 생활을 위해 필요한 지원이 뭘까라고 했을 때 여전히 늘 똑같이 나타납니다. 취창업 지원이 27.8%입니다. 사실은 북한 이탈 주민을 대상으로 취업 교육을 하지만 그 취업 교육이 바로 취업으로 연결되는, 그러니까 직업 교육 훈련을 시키는데 그것이 취업으로 연결된다거나 창업으로 연결된다거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낮은 비율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지원에서는 취창업 지원. 어차피 여기서 이제 살아가려면 경제적, 아까 생활수급자 비율이 높았잖아요. 그래서 경제적 부분이 빈곤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또 의료 지원 17.4%로 나타났습니다. 여기까지 한국까지 입국하시는 동안에 굉장히 어려운 난관을 거치시고 그래서 이제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고 거기에 대한 의료 지원. 그 다음에 이제 교육 지원입니다. 그게 13.7%. 아까 초중고 중단을 보셨듯이 굉장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의 교육 지원이라든가 또 본인의 교육 지원이라든가. 그다음 직업훈련 경험 여부입니다. 훈련을 받은 적이 있다가 51.4%. 그러니까 거의 반반 정도와 반 정도는 받으신 경험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직업교육 훈련을 받은 분야에서 일한 경험이 있다? 라고 하는 부분이 47.7%, 없다가 49.8%입니다. 그러면 51.4%가 교육을 받았으나 그 교육 받으신 분에서 반 정도만 교육 받은 분야에서 일한 경험이 있다 없다 라는 부분에서 이 부분에서 교육을 받고 이것이 직업교육이 취창업으로 연결되는 데는 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구나 라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교육훈련 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 분야가 26.3%고요. 보건의료 분야가 25.6%, 음식 제과 미용 등 서비스 분야가 25%입니다. 사무회계 분야가 22.6%입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직업훈련이 되고는 있는 것 같으나 정말 그 북한 이탈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능력이라든가 여기에서 맞춤형으로 제대로 안착시킬 수 있도록 직업교육이 취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되느냐라는 부분에서는 우리가 한번 즐거워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업훈련 분야에서 미근무 이유가 뭐냐? 다른 분야의 일을 하고 싶어서가 28.8%입니다. 훈련받은 분야의 일자리가 없어서 19.5%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직업교육 훈련을 했을 때 내가 정말 가고 싶어요. 사실 맨 처음에 와가지고 어떤 직업이 앞으로 향후 어떻게 될지 사실은 잘 모르죠. 향후에 어떤 직업이 필요한지 정말 남한 사회에서는 어떤 직업이 향후 필요할 건지 그 다음에 또 내가 어디에 능력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하기는 굉장히 힘들고 본인들이 파악하기 힘들면 사실은 그런 분야에서 전문가들이 뭔가 조언을 해주고 자문을 받고 이래서 맨 처음부터 직업 교육 훈련을 할 적에 본인에게 맞는, 본인이 원하는 그런 직업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그것이 본인의 취업으로 연결되는 이런 거에 대한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거기에 대해서 지원이 가야지 그냥 무조건 이렇게 기존에 있었던 프로그램 안에 있고 북한 이탈 주민들을 여기에서 선택하라 라고 하는 거에 문제점이 있지 않나. 그래서 본인들의 능력을 다 발휘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어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좀 겪을 수도 있는 부분이죠. 자기가 원하는 직업을 갖는다라는 거가 쉽진 않지만 사실 거기서 일하면 만족도도 높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돈도 벌 수 있을 겁니다. 훨씬 일을 하고 싶은 욕망들도 생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비경제활동 비율은 36.7%고 경제활동 참가율을 봤을 때 여성이 52.1%입니다. 남성이 71%고 그러면 여성들이 훨씬 남성들보다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다. 이건 왜 그럴까? 이 부분에 대한 이제 고려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원정책에서도. 그래서 경제활동 참가활동 취업 분야를 보면 제조업이 16.1%, 도매 및 소매업이 13.3%고 숙박 및 음식점업 8.5%. 이게 이제 서비스 직종입니다.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8.3%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3개월 동안 평균 임금을 보면 200에서 300만 원 미만이 34.1%입니다. 그 다음에 150에서 200만 원 미만이 26%, 300만 원 이상은 1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평균 임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4만 원, 일반금이 264만 원. 구직 경로는 어떻게 될까? 라고 봤을 때 대중매체.
31%입니다. 친척, 친구, 동료가 29.5%입니다. 남북 하나재단이 23.3%입니다. 그 다음에 탈북민이 아닌 친척, 친구, 동료가 23.3%입니다. 그럼 대중매체를 통해서 내가 구직 경로를 했다라고 하면은 이것이 지원이 제대로 되고 있나? 라는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취업, 직업교육을 이렇게 했고 받았고 그러면 어디 취업을 시킨다거나 이런 부분들까지 지원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대중매체를 통해서 하는 게 31%, 친척, 친구, 동료가 29.5%입니다. 남북 하나재단이 하는 게 23.3%밖에 안 돼요. 그렇다면은 다 각자 알아서 취업을 했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취창업 지원에 있어서의 이런 부분이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쭉 돼가지고 내가 직업교육 훈련을 받고 그 다음에 취업을 하고 취업을 해서도 이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런 어려움을 있을 때 그 어려움도 지원해주고 그걸 뭔가 해결점이라든가 뭐가 부족한지 이런 부분 사업까지도 같이 그래야지만 정착이 딱 되지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정착이 하기 힘든 상태인데 그냥 취업교육은 따로 놀고 취창업은 알아서 제 북한 이탈 주민들이 알아서 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이게 정확한 어떤 지원이 올바르게 되고 있는 건가? 라는 부분에서 한번 재고를 해봐야 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그 다음 고용기간을 정하지 않았다가 72.1%. 그러니까는 어딘가 취업을 했다 하더라도 굉장히 불안정한 그런 고용 환경에 취하고 있다. 그 다음 평균 주당 근로시간은 47.2시간입니다. 직업 선택 이유는 수입, 안정성, 적성, 흥미, 발전성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선호하는 직장은 자영업입니다. 그 다음 중소기업, 그 다음 국가기관, 공기업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 여성 취업에 대해서의 견해, 직업을 가지는 것이 좋다. 이런 게 86.4. 이거는 어떤 부분에서 굉장히 높게 나타난다. 여성 취업 장애 요인은 그럼 뭐냐? 라고 했을 때 육아 부담이 77%고요. 가사 부담이 49.3%입니다. 그 다음에 여성에 대한 차별적 관행이 43%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일과 가정생활에서의 우선도는 둘 다 비슷하다. 또 직장이 우선이다. 42.1% 정도 나타났습니다. 이거는 지금 일생활 균형 이렇게 했을 때 거의 나타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스트레스 정도는 직장생활이 71.8%고 전반적인 일상생활이 54.4%, 그 다음에 학교생활이 49.6%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비중 부담은 식비가 23.3%, 주거 관련비가 19.8%, 그 다음에 이제 교육비, 월세 이 정도 순으로 나타났고 부채 상한도 있습니다. 그다음 차별당한 이유가 뭘까라고 했을 때 문화적 소통 방식이 달라서 76.7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제 떨어져 사는 기간이 길기 때문에 문화적으로 북한 이탈 주민들은 다문화라고 하면 이제 별로 안 좋아하세요. 그런데 북한 이탈 주민이 겪으시는 그런 어려움이나 다문화 가족이 들어와서 겪는 어려움이나 핵심 결혼 이주 여성들이 겪는 어려움이나 거의 제가 보면 비슷합니다. 저는 이제 이쪽도 하고 이쪽도 이제 조금 이제 연구를 하니까 그 부분에서 보면 거의 비슷한 상황으로 나타나는 거니까 같이 한국말을 한다 그래도 억양이 틀려서 또 어떤 단어라든가 영어를 많이 쓴다거나 이러면은 사실 일상 어떤 소통에 있어서의 문제점, 그 다음에 직장 생활을 했을 때의 어떤 문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틀립니다. 다르죠. 틀린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의 소통 방식, 문화적 이런 것, 또 억양 교정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도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다. 북한 이탈 주민 존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43.8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부정적 인식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의 어떤 인식, 고향이라든가 이런 다문화 내지는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어떤 차별 이런 거에 대한 인식, 이해, 그러니까 인식을 높일 수 있는 교육이 굉장히 이건 필요한 거죠. 다문화 감수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우리나라가. 아마 2019년도에는 2018년보다 더 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은 그래도 좀 높은데 일반 이제 어른들의 다문화 감수성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이게 교육을 했는데도 떨어지는 이유도 한 번은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교육에 있어서의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거. 그 다음 전문적 지식과 기술 등에서 남한 사람에 비해서 능력이 부족하다. 이건 21.5%입니다.
그다음에 사회관계망에 있어서는 있다라고 하는 게 51.4%고요. 북한 이탈 주민은 이제 1.4명 대 일반 국민은 2.2명이니까 그래도 사회관계망이 그렇죠. 여기에서 태어나서 살으신 분들보다는 훨씬 이제 작은 거죠. 그러니까 무슨 긴급한 일이 있을 때 돈을 좀 빌려달라든가 아니면은 정말 저기 병원에 가는 누가 도와준다거나 긴급할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얼만큼 있느냐. 그 다음에 내가 어려운 일을 서로 얘기해 줄 수 있고 뭔가 조언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 있느냐라는 부분에서 어떤 좀 이제 낮게 나타난 거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정책 지원도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북한 이탈 지원법, 지금까지는 이제 북한 이탈 주민들의 지금 여기에서 들어와서 사시는 분들의 어떤 사회생활이라든가 정착, 실태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 북한 이탈 주민들에 대한 지원법, 재개정사를 보면 다 아시는 부분입니다. 1962년에 국가유공자 및 월남기승자 특별언어법을 제정하고 그 다음에 월남기승용사 특별보상법, 귀순북한 동포보호법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쭉 연결이 되면서 1997년에 북한 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고 현재까지 22차 개정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목적을, 이 법의 목적을 보면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주민이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생활에서 적응, 정착하는 데 필요한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라고 돼 있고 정의에 이제 북한 이탈 주민이란 돼 있고 보호 대상자란 정착 지원 시설 보호금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정의 부분을 보시면 이제 정의로 규정돼 있고 적용 범위는 보호를 받으려는 북한 이탈 주민은 다 이제 적용 범위가 되는 걸로 돼 있고 기본 원칙 그다음에 국가의 책무만 규정하고 있는 게 제4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그 기본계획에 반드시 들어가야 될 거는 보호 대상자의 보호 및 정착에 필요한 교육에 관한 사항, 그 다음 직업교육, 고용, 촉진 및 고용 유지에 관한 사항, 그 다음 정착지원 시설의 설치 및 운영 및 주거지원에 관한 거, 의료지원 및 생활보호, 사회통합 및 인식개선에 관한 거, 그 다음에 통일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렇게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본계획에서 과연 이거를 다 포괄할 수 있을까? 여기서는 이제 예전에는 성별도 그 부분이 안 돼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이제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그 북한 이탈 주민들의 굉장히 다양한 가족 유형도 다양하고 본인들도 다양한 이런 것들이 다 적정하게 고려되고 있는가라는 부분을 한번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이제 보호 기준은 나이, 성별, 세대 구성, 학력, 경력, 자활능력, 건강상태 및 재산을 고려해서 지원한다. 그래도 많이 이제 세분화돼서 법이 몇 번 개정을 거치면서 성별도 고려하고 나이도 고려하고 세대 구성도 고려하고 이런 식으로 조금 세분화돼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 대책 협의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착 지원 시설의 설치 보호 등록 대장, 지역센터를 지정하고 거기에 따르는 부분에 대한 것들이 쭉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다들 아실 거고요. 다음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거지원, 정착금 및 지급, 정착 자산 형성의 지원. 이게 정착 지원에 대해서 다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하나하나가 이제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거고 이 법에 근거해서 지원 정책이 되는 거겠죠. 거주지에서 신변보호, 전문 상담사 제도 운영, 보고 의무. 그 다음에 북한 이탈 주민 지원 재단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벌칙 과태료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보시면 기본교육 하나원에서 12주 400시간을 합니다. 그 다음 지역적응 교육은 80에 50시간을 하는 걸로 되어 있고 정착금은 이제 기본금이 있고 취약계층 보호 가상금이 있고 그 다음에 주거는 주택 알선이나 주거지원금이 있고요. 취업은 여기에 나타난 것처럼 취업훈련비부터 장려금, 자격취득 장려금 이런 식으로 자산 형성 제도까지가 지원이 되고 있고요. 사회보장은 생계급여, 의료보호, 연금 특례, 그 다음에 교육, 그 다음에 상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담에서는 지역적응센터에서 전문상담사 정착 도우미를 통한 사후지원까지 되고 있다. 라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지정착 지원 제도가 완벽하게 잘 되고 있는 걸로 됐는데 과연 이것이 북한 이탈 주민 1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말 정확히 들어가서 정착되도록 지원이 되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 그거는 한번 살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이제 매번 기본 계획을 발표하는 거고요.
이 부분 한번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북한 이탈 주민지원법의 정책의 한계는 뭘까? 자립자활과 사회통합 정책을 유지하나, 이거 자립자활 사회통합 정책 이게 목적으로 다 돼 있으나 탈북민 중, 그러니까 북한 이탈 주민 중 여성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성인지적 시각에서 이 젠더를 고려한 정책 지원이 미흡한 실정이다. 그럼 거기가 뭐가 미흡할까라고 봤을 때 북한 이탈 주민법이나 정책 지원 아까 기본계획 보셨잖아요. 기본계획에서 성별을 고려한 시각이라든가 정책 지원을 고려할 필요성이 된다. 그래서 자녀 양육에 대한 정책 지원. 그러니까 북한 이탈 주민이 여성들이 70%가 넘습니다. 최근에 들어오는 건 80%가 넘고요. 들어오시는 입국자분의 성별을 봤을 때, 그랬을 때 이 여성들에 대한,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여성들이 많다는데 여성들이 있을 때는 자녀 양육 부분도 분명히 고려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건 성별 고려도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성별이 들어가긴 했으나 거기에 맞춰서 북한 이탈 주민 자녀 양육에 대한 정책 지원이 정말 잘 되고 있는지, 아까 그렇게 잘 되고 있다면 탈락률이 왜 그렇게 높은지,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한번 해봐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북한 이탈 주민 여성이 꼭 자녀를 데리고 왔을 때 그 자녀는 한부모 가정으로 되잖아요. 그러면 한부모 가정에 대한 어떤 가족 유형에 따른 맞춤형 정책 지원이 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북한 이탈 주민의 일생활 균형에 대한 정책 지원이라든가, 그 다음에 성폭력 피해자,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정책 지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4명 중 1명꼴이 성폭력 피해를 입는다. 근데 도움 요청은 10%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범죄 예방 교육은 하나원에서 2시간밖에 안 합니다. 라고 했을 때 성폭력 피해자가 왜 이렇게 늘고 있는지, 그 다음에 가정폭력 피해자, 또 뉴스에서 보셨겠지만 북한 이탈 주민 여성들이 또 성매매로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왜 그런지, 그들을 북한 이탈 주민들을 어떻게 지원을 해야 되는 건지, 4명 중 1명이 성폭력 피해를 하는데 도움 요청 10%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성폭력 실태 조사를 해도 거의 신고하는 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왜 그런지 정보가 제대로 안 모르는지, 어떻게 신고하는지 몰라서 그런지, 신고해봤자 굉장히 2차 피해가 더 심해서 안 하시는 건지, 아니면 신고해봤자 별 볼 일이 없어서 안 하시는 건지, 해결이 안 돼서 안 하시는 건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등에 대한 정책 지원도 필요하다라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기 관리 시스템상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저번에 이제 한부모 가정이 이제 엄마와 자녀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런 어떤 지금 이렇게 지원정책 법이라든가 아까 다 보신 지원정책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굉장히 이제 완벽하게 지원을 많이 해주시는 것 같지만, 이게 복지 사각지대에서의 어떤 분명히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 사각지대가 왜 발생하는가라는 부분에서 그 사건에서도 재개발 임대아파트의 임차료 체납 정보는 데이터 수집 대상에서 이제 제외되어 있었다는 거죠. 거기 재개발 임대아파트에 사셨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럼 이거가 제외되어 있으면 이 데이터 안에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 데이터 안에 안 들어오는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이들에 대한 지원을 할 것인지, 이런 것도 굉장히 고려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서울시 같으면 뭐 착동이 있는데, 그럼 착동에서 여기를 왜 발굴을 못했는지, 그 데이터만을 의존할 것인지, 아니면 데이터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들을 다시 또 찾아가서 다른 지원은 어떻게 실태가 있는지를 파악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 다음에 건강보험료 체납정보, 건강보험료가 체납되면 이제 현장 조사 대상에 선정되는데, 이 현장 조사 대상에 선정되지 않는 경우도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 가지는 못하니까. 그러면 그 부분은 어떻게 지원을 할 건지, 실태를 파악할 건지라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 아동행동 지원 시스템, 이렇게 뭐 시스템들이 굉장히 있어요. 뭐 복지 차원에서 사각지대를 많이 만들지 않으려고, 사각지대가 없으려고 많은 시스템 데이터 안에 포함되고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 안에서도 사각지대가 나타나는 거는 어떻게 발굴하고 어떻게 지원할 건지, 거기에 대한 보완책도 마련해야 된다는 거죠. 위기 아동을 예측 발굴하는 시스템상 1차 점검 대상에는 지난번에 사망한 사건에서 포함이 됐어요. 그런데 41종 정보의 가중치를 반영했더니 그 부분은 2만 명 정도가 이제 미포함돼서 이 부분들은 사각지대에 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실태인지 잘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스템상에서의 빠지는 부분들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된다. 아까 특히 성인적 시각에서 보면 남성들이 71% 경제활동인데 여성들은 51.4%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여성들이 훨씬 더 빈곤에 처해 있다. 그 다음에 여성들 옆에는 늘 자녀들이 있다라는 부분들을 고려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인 거죠. 그 다음에 취업지원 제도의 실효성 확보의 한계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원에서 직업훈련 받고 뭐 고용부 직업훈련기관 기업체의 협력과 맞춤형 직업훈련 다 한다. 그 다음 취업 연계 프로그램 추진하고 있고 라고 하고 고용지원금도 정책지원금 주고 뭐 이렇게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이 취업을 할 적에 이 직업훈련 교육 받은 것이 취업으로 연결되고 그 다음 취업을 한 다음에도 정착기간이라는 게 필요하죠. 내가 이 어떤 취업을 했는데 거기에서 정착을 하려면 사후까지 다 지원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돼서 정말 정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지원이 쫙 일괄적으로 되는지라는 부분들을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된다. 그래서 프로그램의 다양성, 취업 연계성 측면에서 굉장히 취약하다. 그 다음에 고용 알선 정책도 전반적으로 미흡하다. 그 다음에 성별, 연령별, 가족 유형별 등을 고려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미흡하다. 그 다음에 개인별 성향, 연령, 건강, 가정 배경, 학력 이런 것들을 고려한 미래지향적인 사회 변화에 따른 취업 프로그램을,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는데 이전에 행하고 있는 그 직업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지속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이런 부분들에서 굉장히 살펴봐야 됩니다. 이제 4차 산업혁명이 바로 이제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예전에 했던 직업교육 프로그램으로 했을 때 거기서 참여했을 때 나와가지고 직업을 얻을 수 있을까? 아닌 거죠. 굉장히 우리 사회는 지금 변화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 변화 속도에 맞춰서 직업교육 훈련도 굉장히 빨리 다양하게 그 다음에 개인들의 어떤 능력과 이런 데 맞춤형으로 본인이 원하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화 정착 지원 체계로의 전환 필요합니다. 북한 이탈 주민지원법상 정착 지원은 국가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지자체는 협력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국가의 책무만 있지 사실은 지자체에 대한 거의 책무가 있긴 합니다. 북한 이탈 주민지원법에.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국가 및 지자체에 대한 책무가 강조되어 있지 않다. 그렇다면은 정말 어디 가서 북한 이탈 주민이 사는 건 지자체입니다. 그래서 지자체의 책무가 규정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지자체도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여기에 대한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업무 담당 및 전담 인력 확충이 필요하고 북한 이탈 주민 대책 협의체 구성 시에 여성들, 북한 이탈 주민 여성이 적어도 40 내지 50% 참여할 필요는 있다라고 보는 거죠. 정책 지원 결정하는 과정에서 젠더 거버넌스 실현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북한 이탈 주민들의 여성들의 정책 요구도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정책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북한 이탈 주민 지원법 개선안을 제가 조금 이제 한번 봤습니다. 그랬더니 국가의 책무에서 4조 2에 국가의 책무만 있습니다. 국가는 보호대 상대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 이렇게 지원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지 이게 통일부만 가지고 통일부가 다 가지고 있어서는 어디 그 지자체에서 정말 정착을 해야 되잖아요. 정말 생활 지원이 돼야 되는 거고 그러면 지자체에 대한 국가의 책무가 굉장히 필요하다. 그래서 1항과 2항에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개정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기본계획의 가족 유형 등에 따른 정책 지원이 규정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이제 기본 방향, 기본계획이라는 건 사실은 북한 이탈 주민의 어떤 기본 방향 같은 거를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북한 이탈 주민의 기본 방향도 넣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하나하나 봤을 적에 지금 1, 2, 3 그러니까 2항 1호, 2호, 3호, 4호, 5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한부모가 적동 가족 유형에 따른 정책 지원에 관한 사항이 들어가야 된다. 그 다음에 일생활 균형에 관한 사항. 이들도 북한 이탈 주민들도 일생활 균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그 다음에 인식 개선 이런 것들도 필요하죠. 그 다음 북한 이탈 주민의 폭력 피해 예방 및 피해 구제에 관한 사항도 기본 계획에 들어가야지 북한 이탈 주민 여성들이 성폭력이나 가정폭력에 굉장히 많이 노출되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이 성폭력, 가정폭력 특별법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여기에서 기본 계획에서 어떻게 하면 지원하고 이 부분에 대한 걸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북한 이탈 대책 협의회
여기에 보면은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25명 이내 위원으로만 구성한다라고 돼 있지, 우리 양성평등 기본법 21조 2항에 하면 위촉직 위원 구성이 성별을 10분의 1로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이 부분은 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북한 이탈 주민 대책 협의에서도 이 부분은 들어가야 된다. 그래야지 여성들의, 그러니까 여성과 남성이 있다라고 했을 때 사실은 여성과 남성이 서로의 정책적 구도가 다르게 나타나잖아요. 그랬을 때 아무래도 여성들이 북한 이탈 주민들이 여성들이 뭐가 필요한지, 자녀 양육할 때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성들의 균형적 참여가 굉장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양성평등한 가정 내용 규정입니다. 이 북한 이탈 주민 지원법에는 사실은 이 가족에 대한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양성평등한 가족에 대한 내용 규정이 필요하다. 이거는 북한의 사회와 우리 사회, 이제 남한 사회가 틀린 거죠. 그랬을 적에 굉장히 남한 사회보다 남성들이 가부장적인 의식이 더 강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라든가, 이래서 양성평등한 가족에 대한 정책이라든가 지원, 이 부분도 규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폭력 예방 및 피해 구제에 대한 내용도 기본 계획에도 있고, 이거가 하나의 조항으로도 규정될 필요가 있다. 그래야지만 국가 지자체가 이에 대한 지원 정책이라든가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를 발굴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19조 5 정도의 폭력 예방 및 피해 구제에 대한 내용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북한 이탈 주민 지원법이 많은 개정을 거치면서 많이 이제 보완이 되고 좋아졌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성인적 시각에서 봤을 적에는 조금 더 필요한 부분들이 이러한 부분들이 있고, 이거는 북한 이탈 주민 여성의 한 70%가 넘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성인적 시각에서 고려가 되어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 발표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숙명여자대학교 신하영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 이 젠더화법 세션에서 젠더 관점의 탈북민 지원체계 재구성이라고 해서, 사실 이제 앞에서 장만선 교수님께서 해주신 이제 성인지 관점과 이제 젠더 관점이 뭐가 다를 수 있을까, 약간 이런 의문도 가능할 것 같은데, 저는 2019년이랑 또 2020년 상반기에 북한 이탈 여성 그리고 북한 이탈 남성 또 일부를 만나면서 제가 이제 면접 조사를 했었기 때문에 약간 현장의 목소리를 좀 전달드린다는 거에 방점을 좀 두도록 하고, 또 앞에 장 교수님께서는 이제 전반적인 북한 이탈 주민의 실태도 많이 다루어 주셨기 때문에 그보다는 좀 더 미시적인 관점에서 실제로 그분들의 어떤 일, 그리고 그분들이 일가족 양립하고 일생활 균형을 찾아가는 데서 어떤 좀 어려움들이 있는지 그것들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제를 살짝 달았는데, 부제가 북한 이탈 여성의 일과 가족을 중심으로입니다. 네, 먼저 이제 어느 정도는 이 이슈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는 작년 8월에 좀 충격적인 사건 이후로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제가 2019년 초에 그 이전에 있었던 기관에서 이 연구를 하게 됐을 때는 오히려 그런 결정적인 사건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에 북한 이탈 주민들이 많이 있기도 하지만 또 다문화 가정 그리고 이주민이 굉장히 많은 곳인데, 상대적으로 이주 노동자에 대한 어떤 실태 파악의 노력이 많이 이루어지는 것에 비해서 우리 안에 제일 가까이 있는 이주민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접근이 너무 없다, 이런 것이 또 있었고, 장 교수님께서 10년 전에 하셨던 그 연구 이후로 딱히 이 국가기관에서 통일연구원을 제외하고는 북한 이탈 주민을 특히 젠더 관점으로 다룬 게 없었다라는 문제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나라에서는 결혼 이주 여성 혹은 노동으로 온 이주 여성, 이런 식으로 어떤 의도로 왔는지에 따라서, 그리고 혹은 뭐 동남아시아 여성 혹은 권에서 온 어떤 취업 이민자, 이런 식으로 동기라든가 그런 부분을 통해서 병렬적으로 계속 이 이주해 온 여성들을 나열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요즘같이 아까 장 교수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이 북한 이탈 주민 중에서 여성의 비율이 급격히 늘어난 것은
사실 전지구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여성의 노동 이주하고 비슷한 측면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북한 이탈 여성이 중국으로 가는 경우는 더더욱 그렇고, 이런 새로운 경제적인 변수가 생긴 것이, 이 새로운 경제적인 변수는 여성의 이주에 굉장히 크게 작용하고 있는데, 지금의 북한 이탈 주민을 지원하는 것들이 이런 부분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비슷한 형태로 우리가 다문화 가족에 온 여성들이 결혼 이주 여성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일을 하러 한국에 왔다가 한국 남성과 결혼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일을 하러 한국에 왔는데 같이 일을 하러 온 또 이주 노동 남성과 결혼할 수도 있는 다양한 상황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지금처럼 뭐 비자 문제라든가 아니면 초기의 동기만으로 무자르듯이 자르려고 하는 것 자체가 이 포함 관계를 오히려 더 불투명하게 만들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북한 이탈 여성을 바라볼 때, 탈북 여성을 바라볼 때 이들도 이주민이라는 관점에서는 똑같다. 아까 장 교수님께서 핵심을 딱 짚어주셨는데, 결국엔 이들이 경험하는 어려움이라든가 이 낯설음은 전혀 다른 한반도가 아닌 곳에서 온 이주민과 정도의 차이만 조금 있을 뿐이지 어차피 맞닥뜨리게 된다는 건 똑같다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반도라서 이 한국이 갖고 있는 특유의 가부장성, 한반도의 어떤 남한과 북한 남성과 여성이 공유하는 이런 이 집단 무의식 때문에 이들이 경험하는 어려움도 또 있다. 다른 결혼 이주 여성, 다른 문화권 여성과는 또 다른 어려움이 있을 거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들을 대할 때는 이주나 이민 연구 방법론적인 접근도 있어야 하고, 무엇보다도 이 성인지 관점의 접근이 필요하다. 또 하나는 기존의 북한 이탈 주민 연구에서 어떤 것들을 채택해서 이분들이 보려고 했는지를 좀 집중을 해봤는데, 그것은 어느 정도 흐름이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이분들을 좀 동화시키고 어떻게든 빨리 정착시키는 쪽으로, 그러니까 북한에서 온 그 색깔을 지우려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면, 최근에는 좀 이분들의 경제적인 자립, 이분들의 고용 쪽으로 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그런 흐름도 좀 보여서, 이런 측면에서 북한 이탈 여성의 어떤 삶의 질을 좀 전체론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뭐 앞에 입구 현황과 특징은 이미 다 말씀을 주셔가지고 제가 반복하진 않겠지만, 실제로 하나재단 통해서 실태조사에서 나왔던 북한 이탈 여성들의 그 이주 목적, 그 탈북 목적 자체가 정치적인 망명보다는 또 경제적인 부분이 굉장히 크죠. 그리고 최근에는 이미 한국에 있는, 이미 중국에 있는 가족을 따라서라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고, 또 이분들이 건너오는 그 나이대도 좀 굉장히 다양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입국 현황과 특징에서는 뭐 2018년 같은 그 단년도로 잘라서 보면 86%가 여성이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전지구적인 어떤 이주의 여성화, 그런 부분하고도 이게 같은 궤로 이해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그간의 북한 이탈 여성 지원 제도도 사실 북한 이탈 주민 지원 제도하고 큰 틀에서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적응과 동화 이런 부분들, 그리고 제가 직접 만나서 느낀 부분은 생각보다도 더 이분들이 한국에서 독립된 개체로 사는 것을 좀 인정해주는 쪽으로 가다 보니까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원에서 머무는 기간이 점점 짧아지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러면 하나원에서 머무는 기간이 짧아지더라도 느슨하게 연결되어 있는 지원체계는 오히려 길어져야 됐었는데, 하나원 지원 기간이 짧아지면서 이분들이 오히려 집중적으로 받게 된 어떤 케어 부분은, 특히 정신건강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렸던 문화적인 적응 기간이 오히려 짧아지고 있다는 걸 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젠더 관점에서 어떤 이 북한 이탈 여성을 바라본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라고 해서, 이거는 좀 진행 중인 상황이긴 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한반도 시민, 우리가 연결성을 가지고 이 사람들은 완전한 이주민이라기보다는 우리 안에 어느 정도 흡수되고 우리 안에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그들의 어떤 그 지형도를 그려보았어요. 거주지하고 역사적 맥락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거칠긴 하지만 일단 전반적으로 재외동포라고 부르는 그 군이 있는데, 북한 이탈 주민 혹은 탈북민 같은 경우에는 거주지가 북한이었던 거죠. 그리고 지금은 한국에 있는 분들이고, 역사적 맥락으로 따지면 이분들은 한국 전쟁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발생한, 혹은 한국 전쟁 전후로 지금은 거주지가 달라진 분들을 의미하는 거고,
일본이라든가 중국, 러시아에 있는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주지가 또 다르죠. 한반도가 아닌 거주지에 있지만 이분들 역시 우리가 어느 정도는 동포적인 맥락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어떤 분이 이걸 멤버십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한반도라는 혹은 지금은 상상을 할 수 있지만 어떤 아픔이나 어려움도 없는 상태에 이 한반도 국가가 있었더라면 같이 살았을 것이라는 이 멤버들을 상상해 본다면 역사적 맥락으로 이제 일제 식민지 시기에 이분들이 발생한 어떻게 보면 한반도 밖에 있는 동포들이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다른 이 제1조선인 그리고 조선족 혹은 중국 동포죠. 고려인, 러시아나 중앙아시아인 이분들과 이 북한 이탈 주민은 좀 다른 맥락을 가지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가장 최근까지 역사적 맥락으로 우리가 같은 동포로 묶여 있었다는 것들 그리고 거주지라는 것이 완전히 이 테리토리 상으로 멀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휴전 상태에 있는 곳이 있다는 측면에서 물론 다른 이주민과 다르긴 하다라는 측면을 또 우리가 짚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았고 그 중에서 북한 이탈 여성은 또 젠더 구조상으로 또 다른 위상을 가진다라는 것이 이제 저의 접근입니다. 북한 이탈 여성의 정착 과정을 보면 앞서 이제 장 교수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지만 문화 적응의 어려움을 굉장히 많이 경험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2019년에는 23명의 북한 이탈 여성을 만났었고 2020년에 상반기에는 10분 정도의 이제 남성과 여성을 함께 만났었는데 어떤 나이대에 오든 간에 똑같이 문화적인 적응감을 느낍니다. 어린 시절에 온 분들은 사실 체제적인 적응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자본주의적인 어떤 교환 노동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상거래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어려움은 크진 않은데 이 문화적인 것 중에 가장 큰 게 이제 부모 자식 간의 관계 그리고 친구들 간의 관계 그리고 사업을 할 때 맺는 그런 관계들에 대해서 이 거리감의 차이가 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이 복합적인 이 이주 요인들 이제는 경제적인 이유로 오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오히려 이 흡수적으로 하나의 민족이라는 정체성을 강조하는 걸로는 여기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없다라는 것이 이제 문제의식이었고 또 특히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북한에서 경험하던 가부장성 그리고 북한은 이제 체제의 그 위계를 가부장성인 것과 이제 결합시켜 놓고 있잖아요. 그리고 노동 현장에서도 그 여성의 어떤 위치성이 굉장히 위계 구조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갑자기 자유시장 경제고 여성도 똑같이 노력을 해서 어떤 직업을 가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 또 혼란이 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 이중적으로는 그렇다고는 하지만 한국에도 여전히 이중 노동시장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암묵적으로 존재하는 거죠. 이제 그런 데서 오는 괴로움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남한 정부의 여론이라든가 남한 정부의 정책적 기조에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본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북한과 남한의 외교 정치라는 부분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고 또 우리가 다문화가 아니다라는 얘기 아까도 장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다문화 정책으로 본인들이 취급되는 것도 싫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남북한 정세에 휘둘리는 이 상황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제 불안해하는 마음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측면에서 본인을 수혜계층으로 위치짓는 것도 물론 좋지 않긴 하지만 본인이 남한에서 어떤 정책의 대상자가 될 건지 본인이 어떤 주체인지가 계속 흔들리는 것조차도 이분들에게는 또 괴로움으로 다가오고 있다라는 걸 발견할 수 있었고 그 많은 연구들에서 밝혀졌던 것처럼 특히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3국을 거쳐서 입국하기까지 이제 많은 정서적 신체적 폭력을 경험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2차 가해라고 2차 피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은 오히려 이제 하나원에서보다도 그 다음에 이분들이 케어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축적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었고 한국 사회 적응 과정에서 그 나중에 데이터가 나오겠지만 북한 이탈 주민들 그리고 북한 이탈 주민 사이에서 이혼율이 이제 좀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혼율이 올라가고 특히 실질적으로는 별거하고 있는 경우도 많다.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북한 이탈 주민들은 이제 거주지가 이제 정해지고 본인들한테 이 임대주택이 제공되기 때문에
부부 중에 한 사람이 일자리가 거기 없으면 다른 곳에 이주해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현실적인 문제를 별거가 됐지만 또 그러면서 관계성도 멀어지고 그런 데서 오는 가족 문제가 2차적으로 계속 발생하는 거죠. 근데 이분들이 여성들 같은 경우에 이주 과정에서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고 가까운 밀접한 타인, 그 가족이죠. 가족으로부터 정서적 지지가 굉장히 필요한데 생활적인 이유 때문에 계속해서 떨어져 있고 혼자 아이를 키우거나 이렇게 하면서 이 가족 구조 자체가 이분들에게, 그리고 가족이 처한 상황 자체가 어떤 폭력으로 다가오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고, 또 노동생의 경험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까 이제 55% 정도만 일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사실 비공식적으로 일하고 있는 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특히 이제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많이 이분들이 일자리를 잃은 걸로 알고 있지만 제가 만났을 때도 이제 돌봄 노동을 제공하고 이제 남한에 와서 낳게 된 혹은 데리고 온 자녀의 아이를 키워주시면서 이제 용돈 벌이를 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근데 사실 용돈이 아니라 생계죠, 그분들한테는. 그런 경우도 많고, 지인의 식당을 도와준다던가 지인의 사업을 도와주면서 또 본인이 생활비를 버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경우에서 그 작업장 안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동남아시아라든가 다른 지역에서 오는 이주 노동자처럼 특정 산업연수생 제도가 제공되는 그 국가 사람만 모여있는 사업장이 아니라, 아시겠지만 이 서비스 업종이거나 특히 이제 식음료 업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 있는 우리 말로 하면 이제 현지 분들하고 선주민과 엮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러면서 또 그런 문화적인 갈등이 있다. 들었던 예 중에 되게 좀 우프다고 하죠. 웃기고 슬픈 얘기는 뭐 병 따게 주세요라고 하면 되는데 북한에서 오신 분께 오프너 주세요라고 했는데 잘 못 알아들으신 거예요. 근데 이제 또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억양이 좀 강하시다 보니까 술이 좀 되신 손님이 그 얘기를 했을 때 못 알아듣겠다고 몇 번 얘기를 했더니 그분도 약간 술이 되셨으니까 공격적으로 나와서 뭐 갈등이 있기도 했다, 이런 얘기 들었는데, 사실 한국이 굉장히 외래어를 많이 쓰는 국가고 북한에서 오신, 특히 성인기에 오신 분들은 이런 언어가 진짜로 그 단어가 다르다기보다 외래어나 외국 표현 같은 것에 좀 익숙치 않아서 이런 서비스 업종에 많이 갈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별도의 기술 훈련이 많이 필요하지 않은 쪽이고 진입장벽이 낮으니까. 그런데 또 정작 서비스 직종이 가장 사람을 많이 접하는 직종이라는 이런 모순에 놓이게 되는 거죠. 특히 여성분들은. 그래서 이 서비스 업종에 가는 여성들이 계속해서 경험하게 되는 이 정서적 소진이라든가 스트레스에 대해서 또 따로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그 중국 동포 중장년 여성들이 돌봄 노동을 굉장히 많이 이제 종사를 하시는데, 북한 이탈 여성들이 중국 동포인 척하고 그 아이를 봐준 소위 말하는 이모님 노동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어요. 근데 이분들이 그럴 때 북한에서 왔다고 얘기를 안 하시고 중국에서 왔다고 조선족이라고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본인들이 뭐 선택적으로 그런 정체성을 이제 표의로 취하시는 거지만 그것조차 사실 우리 사회에서 이분들에게 어떤 시선을 주고 있는지를 방증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특히 여성들이 주로 일하는 서비스나 돌봄 업종에서 이분들이 어떤 그 노동의 장면들을 경험하고 있는지 접근이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 이제 장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이 전체적으로 직업훈련이 정말 착착착 진행된다기보다는 일단 왔으니까 뭐라도 자격증 하나라도 쥐고 하나원에 나가라, 이런 식의 접근이 많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많은 분들이 이 세무, 회계, 비서 쪽 자격증을 따게 되는데, 사실 적성 중에서 그 격리 업무가 맞는 분이 100명 중에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리고 사실 앉아서 하는 그런 사업들 같은 경우, 그런 이제 직무들 같은 경우에는 또 더 본인들이 지금 현재 여러 가지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적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격증을 일단 땄지만 그 직종에 취업하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오히려 처음에는 정서적인 케어가 있고 진짜 자기 적성을 좀 찾을 수 있도록 홀드해주는, 청년들도 지금 갭이어가 생겼잖아요. 좀 그런 유예기간, 모라토리움이 필요할 것 같다. 그리고 이제 노동법에 대해서, 그리고 노동한다는 것을 통해서 이 이후에 본인의 노후 보장까지 좀 길게 장기적인 설계가 필요하다라는 생각하게 됐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노동생의 경험상 그 노동시장에 대한 첫인상과 기본 지식이 좀 없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청소년들을 만났을 때와 또 다른 부분이 이 직업 세계에 대한 정보 자체가 너무 적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북한에서 와서 처음 접하는 사람이 거의 다 공무원이고 공공기관인 거죠. 그리고 담당 형사를 통해서 한국 사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상을 그리게 되기 때문에 이분들에게는 오히려 사회화를 다시 한다는 생각으로 더 많은 직업세계를 경험시켜주는 게 필요하다. 나중에 40대, 50대 한국 온 지 10년, 20년 되고 나서야 본인이 원하는 게 뭔지 알아서 다시 공부를 시작했다. 뭐 이런 얘기도 되게 많이 하시는 거 봐서는, 그리고 특히 아까도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북한 사회에서 남성과 여성 간의 성 역할이 굉장히 구분이 많이 있다 보니까 한국에서 사실 여성이 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이거를 한계짓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도 좀 더 뭐 여성가족부가 하고 있는 여러 세이센터나 이런 부분은 경력단절 여성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타 여성들이 본인이 경력단절 여성이 아닌 이상 이런 여성 노동을 위한 특화 기관에 갈 일이 별로 없어서 이런 젠더 관점에서 좀 직업훈련 체계를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나름의 솔루션으로 이제 좀 제시해보고 싶은 게, 정책 수립의 철학과 접근 방식이 좀 변화됐으면 좋겠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화 적응의 어려움이 분명히 크다. 물리적인 이동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이전에 경험한 가부장적인 젠더 규범, 그리고 성별 분업 질서에서 또 이 이주 과정을 통해서 경험하는 공적인 역할, 그리고 결혼하지 않았던 분이 결혼하게 된 경우도 있고 그 이주 과정에서 결혼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결혼하지 않은 상태지만 우리가 이제 원격 모성이라고 하죠. 중국이나 북한에 있는 자신의 자녀에게 또 돈을 송금하거나 이런 모성 실천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공적인 역할뿐만 아니라 사적인 역할도 굉장히 많이 바뀌어 있어요. 이런 거에 대한 이 관계망 구축, 이분들의 그런 그 새로운 위치성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정서적인 지원이 먼저 필요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전달체계 개선 사항은 이렇게 될 것 같고, 지금까지는 상당히 기관에서 이분들을 소위 말해 호명해서 이 자원이 가도록 하는 방향이었는데, 지금부터는 내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게 딱딱딱 들어맞는 정책 사업에 분류에 들어맞는 문제는 아니지만 복합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는 이제 사례 관리처럼 어느 정도 얘기를 하면 그거를 1차적으로 우리가 인테이크 한다고 하죠. 복지에서 이것을 사정을 하는 거죠. 어세스먼트를 해서 거기서 필요한 자원이 어디가 붙으면 좋을지를 나중에 제시해주는 형태가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재구성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 북한이탈 여성이 처하고 있는 이 구조 자체가 이주 여성의 구조, 이주 노동자의 구조, 또 젠더 구조가 다 있기 때문에 요거는 선 사정한 다음에 후 이분들이 테이크하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몇 가지 이제 제안이 들어보면 현재는 하나원 내에 심리치료와 상담 제공이 되고 있어요. 실제로 되고는 있습니다. 통일부하고 여가부가 협력해서 하고 있는데, 만나서 들어보니까 이주 경로에서는 처음에는 일단 신체가 너무 허약해져 있는 거예요. 뭐 영양 부족한 경우, 그리고 지원받지 못한 상태에서 출산을 경험하고 또 폭력도 피하기 때문에 여성 건강 지원이 필요하다. 이 얘기 뭐냐면 정말 뭐 산부인과적인 치료, 우리가 소위 말 여성의학적인 치료가 좀 장기적으로 필요한 거죠. 근데 이 부분이 사실 하나원에서 많이 되고 있지 않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이분들이 그 한국에서 자란 다른 이제 남한 선주민들에 비해서 지식이 많은 것도 아니시고, 그리고 한번 잘못된 이제 산후조리로 인해서 굉장히 후유증을 겪는 경우도 많으셔가지고 좀 정말로 기본적인 여성의학적인 좀 처방이라든가 이런 지원이 계속되어야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두 번째는 경제적 자립을 위한 자원이 부족하다. 근데 이 자원은 현물 지원도 있고 현금 지원도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한 자원은 좀 더 무형의 사회적 자본에 해당하는 거예요. 아까 장 교수님도 마지막에 사회적 관계망 굉장히 부족하다고 하셨는데, 기초 지식 그리고 시간이 없다. 시간 빈곤은 많은 이 유자녀 기혼 여성들이 겪고 있는 문제긴 한데, 이분들이 자녀를 남에게 맡길 만한 소위 말하는 친정엄마 찬스도 없는 거고, 주변에 가까운 이 사회적 관계망이 없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이 시간, 자신의 미래나 노후를 좀 설계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 주는 게 필요하다. 그 시간은 돌봄 지원도 될 수 있을 것이고, 네트워크를 계속 만들어줘서 본인들끼리 도울 수 있도록 망을 만들어주는 것도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취업 전환을 의사가 있다고 하는 그 북한이타 여성, 그러니까 자녀를 낳고 양육기가 어느 정도 지난 자녀를 취약시킨
북한 이탈 여성 같은 경우에는 한번 그 추적 조사를 해서 이분들에게 2차 뭐 취업 지원이라든가 2차 직업 훈련이 필요하다. 왜냐하면은 남한에 처음 왔을 때 정말 이것도 저것도 모른 당시에 땄던 그 자격증보다는 내가 지금 아이가 있고 변화된 이 생활 환경에서 어떤 직업을 선택할지는 또 새로운 문제거든요. 그럴 때 오히려 자원이 투입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또 하나는 이건 약간 이제 도전적인 문제일 수 있겠지만 계속해서 강조드리는 게 이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것이 결혼 이주 여성 혹은 다문화 가족의 여성들과 다르지 않다라는 측면에서는 좀 더 큰 틀에서는 지금 이주 다문화 여성에게 굉장히 구획이 되어서 따로 갖고 있는 이 자원들을 북한 이탈 여성에 대한 자원하고 결합시킬 필요가 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자원이 누수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분들이 똑같이 경험하고 있는 이 이주의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가 결혼 이주 여성을 지원하는 부분들, 그분들의 문화적인 이 장벽을 허물어주는 데 들어가는 각종 프로그램 자원 같은 것도 같이 갈 수 있겠다. 그래서 교차하고 통합하는 시도를 한번 전체적인 그림에서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또 이분들을 만났을 때 가장 많이 겪는 이유가 이제 가족 돌봄 문제인 거예요. 그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이 시간 빈곤, 그리고 주로 만났던 여성들이 이제 3, 4, 50대 여성들이다 보니까 특히 40대 여성을 많이 만났는데 돌봄 공백이 계속 일어납니다. 이 돌봄 공백에는 자기 돌봄도 포함이 되겠죠. 그런데 물론 모든 한국 여성들이 이 시간 빈곤 그리고 돌봄 공백을 경험하고 있지만 사회적 관계망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그리고 본인들의 사회적 자본이 없는 경우에는 이 지속 가능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고용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기간 정도는 어떻게든 돌보미를 써가면서 되지만 본인이 스스로 자립해서 아이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돌봄 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 이 일가족 양립을 하기에는 이분들이 받는 임금 수준도 너무 낮은 거죠. 그러면 임금 자체가 높은 고부가가치 직종이 이분들을 꽂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분들을 위한 돌봄 자체는 뭐 무상으로 지원을 한다던가, 북한 이탈 주민이 많지 않잖아요, 양적으로. 그래서 이분들을 위한 돌봄만큼은 무상으로 지원하는 돌봄 지원이 좀 획기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것을 북한 이탈 여성들을 만났을 때 들을 수 있었습니다. 뭐 쟁점과 논의사항들은 굉장히 많이 있겠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면 다문화 정책으로 묶게 됐을 경우에는 이분들이 갖고 있는 독특한 위상을 우리가 포기할 것이냐,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이제는 분단된 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렸기 때문에 예전에 이 동질 집단으로서의 접근은 이제는 아니다라는 생각도 있을 수 있죠. 네. 그래서 제안 드리기는 지금의 어떤 다문화 정책, 다문화주의 정책에 반인종주의도 있어야겠지만 또 성평등 관점도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적인 적응, 문화적인 낯설음 중에는 정말 국가 간 문화가 다름도 있을 수 있지만 또 그 국가의 가부장성과 우리의 가부장성이 다른 그 차이도 있으니까 우리의 다문화주의 정책 전체에 성평등 관점이 좀 교차되어서 들어가야 좀 더 나은 우리의 지원 체계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상상을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분 좋은 발표 감사드립니다. 그래, 이 장영선 교수님께서는 태국사 정착에 관한 전반적인 상황을 다 분석하시고 인지한 점, 그리고 이 소민 지적 관점에서 법 개정안을 제안하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신하영 교수님께서는 특히 여성들, 탈북 여성들에 대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아주 실천적인 문제를 많이 제시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 여기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먼저 설진배 연세대학교. 예,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연세대학교 공공문제연구소 설진배입니다. 아마 시간이 많이 주어지지 않은 것 같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핵심 부분만, 제가 토론문이 따로 없기 때문에 장 교수님 발표하신 내용 중에서 그 법 개정안하고 관련된 내용을 한번 같이 이제 검토하는 걸로 이제 토론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이나 다문화 관련해서 연구를 그동안 지속적으로 해왔는데 최근 한 2, 3년 동안에 북한 이탈 주민 관련한 연구들에 제가 이제 좀 손을 놓고 있었어요. 근데 그 사이에 보니까 작년에 그 북한 이탈 주민법이 이제 개정돼서 아까 교수님께서도 장 교수님께서도 발표에서 말씀하셨듯이 그 성별이 이제 그 정책 지원할 때 그 지원 기준에 이제 포함되고 이렇게 해서 많이 이제 개선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선이 됐는데도 또 뭔가 또 좀 개선할 점이 있을까 이제 제가 이제 의심을 했는데 장 교수님 역시 그 전문가적인 식견을 이렇게 보여주신 것 같아서 제가 반갑고 이 교회 저도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발표에서는 이제 그 앞에서 많은 이제 발표를 해주셨지만 이제 핵심이 이 북한 이탈 주민 지원법의 그 개선안인 것 같아가지고 이 부분을 한번 같이 이제 검토하면서 제 의견과 또 질문을 이렇게 하는 걸로 이제 토론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보면은 이제 제 4조 2의 국가의 책무에서 이제 국가의 책무를 이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이렇게 이제 확정을 하셨거든요. 지금 현재 제가 이제 어제 기준으로 찾아보니까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그 북한 이탈 주민의 정책 지원 조례를 마련하고 있는 그 지자체가 한 72개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여전히 이제 그 지자체들의 어떤 이제 관심이 필요한 것 같고 북한 이탈 주민의 그 지역 정착, 초기 지역 정착에 어떤 노력을 해야 된다. 이제 그것을 그런 책무가 있다는 것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교수님이 이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이제 책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이렇게 확장하는 것, 저도 굉장히 찬성하고 반갑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제목은 이제 수정을 안 하셨는데 제목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이렇게 이제 바꾸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기본 제4조의 3의 기본 계획과 시행 계획에 관련된 건데요. 북한 이탈 주민의 지원 정책의 기본 방향으로 이렇게 이제 그 개선안을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이제 이 조항을 읽으면서 사실 조금 흥분했다고 하면 좀 너무 과할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이 조항이 굉장히 적극적인 개선안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여기서 보호 대상자를 이제 북한 이탈 주민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장 교수님께서 이제 이 북한 이탈 주민법의 그 지원 범위를 그 보호 요청을 한 보호 대상자에서 그 제3국에 체류하고 있는 그 북한 이탈 주민까지도 포함하시려고 하는 이런 이제 의도를 보이신 게 아닌가 해서 제가 조금 흥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북한 이탈 주민 여기를 이제 어떤 의도를 가지시고 북한 이탈 주민 보호 대상자를 북한 이탈 주민으로 이렇게 하셨는지 좀 궁금하고 그다음에 5호, 6호, 7호 이렇게 이제 포함된 거는 저도 이제 환영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 이제 보호 대상자를 북한 이탈 주민으로 이렇게 확장했을 때 저도 이제 큰 틀에서 방향성에서는 포함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실제 이제 이 기본 계획에서 이 보호 대상자를 북한 이탈 주민으로 변경할 때는 여러 가지 이제 논의가 필요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법에는 없지만 이제 법 4조의 기본 원칙에 보면 대한민국은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 이탈 주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해서 외교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가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제 이런 규정이 있는데 기본 계획에서 그 보호 대상자를 이제 북한 이탈 주민으로 이렇게 포함할 경우는 조금 이제 그 통일부 장관이 그 외무부 장관하고 협의 없이 이렇게 그 기본 계획에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 이탈 주민까지도 제3국에 체류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보호 요청을 하지 않은 북한 이탈 주민까지도 어떤 보호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본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지 이제 그게 좀 궁금했고요. 그 다음에 사망은 여기는 안 나왔는데 사망에 보면 그 제4조 3의 사망에 보면은 시행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규정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시행계획은 이제 통일부 장관이 중앙 행정기관 장과 협의해서 연도별로 이렇게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에서 그 책무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이렇게 규정을 한다고 그러면 여기에서도 그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 주체를 통일부 장관에서 시도지사를 포함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교수님 장 교수님 발표하실 때 이 부분도 이렇게 발표에 포함을 해서 아까 발표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6조 북한 이탈 주민 대책 협의회인데요.
여기에 보면 위촉의원 구성 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자, 이런 규정이라면 그 시행령, 이제 교수님이 발표 범위는 아니지만 시행령에 북한 이탈 주민 지원 지역 협의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항이 있거든요. 여기에도 이 규정을 같이 넣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이게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릴 그 사항인지는 모르겠는데 또 교수님도 이 부분은 언급은 안 했지만 저는 또 개인적으로 그 북한 이탈 주민 지원 재단 그 설립이나 구성에 관한 규정에서 이게 법이 됐든 시행령이 됐든 아니면 북한 이탈 주민 지원 재단의 정관이 됐든 그 이사 중에서 비상임 이사 중에 한 명은 북한 이탈 주민으로 하도록 하는 그런 규정을 두는 방안을 한번 고려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오래전부터 이제 했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양성평등한 가족하고 관련된 내용인데요. 그 양성평등한 가족 19의 4 신설 조항. 저도 이거 이제 마음에 들고요. 그 다음에 19조 5의 폭력 예방 및 피해 구제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는 것. 이것도 저도 마음에 듭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제가 또 하나 또 이제 이거 질문 드릴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북한 이탈 주민, 교수님은 북한 이탈 주민을 이렇게 하고 계셔가지고 이게 법률상에 우리가 보호 대상인 그러니까 적용 범위에 있는 보호 대상자인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제3국에 체류하는 그 북한 이탈 주민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인지 이제 이거를 좀 알고 싶고 그리고 이 항에 보면은 북한 이탈 주민 등 이렇게 이제 하셨거든요. 그래서 북한 이탈 주민 등이라고 이렇게 하셨을 때는 또 다른 심한 뜻이 있을 것 같아서 그 북한 이탈 주민 등의 개념이 뭔지 그리고 거기 이제 범주가 어떻게 되는지 이게 좀 알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제가 또 하나 뭐 제안하고 싶은 내용은 그 작년 2019년 개정법에 보면 보호 대상자에 대한 그 거주지에서의 신변 보호 규정이 새로 신설됐거든요. 근데 기존에는 이 거주지에서 신변 보호가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 보호 기간도 2년에서 5년으로 이렇게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동안 제가 또 이것도 예전에 한번 연구할 때 이렇게 보니까 그 이 신변 보호에 따른 어떤 보호 대상자들의 사생활 침해나 아니면 뭐 성폭력 등 이런 문제가 이제 지속적으로 이렇게 제기돼 오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제 바뀐 법에서는 그 보호 기간도 그러니까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고 또 보호 기간도 연장됐고 이런 상황이라면 향후 그 보호 대상자 특히 여성 보호 대상자들의 그 사생활 침해나 아니면 성폭력 등 문제가 더 많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이제 이 여성 보호 대상자들을 보호할 어떤 조치를 더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또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이들의 신변을 보호하고 있는 그 신변 보호관들에 대한 보호 조치도 좀 마련됐으면 좋겠다. 그게 법에서 규정을 하든 시행령에서 규정하든 아니면 그러니까 지침에서 규정을 하든 아무튼 추가적인 어떤 규정이나 조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시간 제한 항상 시간 제한하다 보니까 좀 그러네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이 신변 보호하고 관련된 그 성폭력 예방이나 사생활 침해 이거 보호하고 관련해서 그 장 교수님이 이제 제안하신 요 규정을 적용하면 이게 해결될까? 이제 제가 계속 고민을 해봤었거든요. 그래서 요 규정으로 그 신변 보호에 따른 어떤 그 보호 조치 필요성 이것들을 이제 커버할 수 있을까? 좀 같이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북한 이탈 주민 등 이렇게 표현을 하셔가지고 이 북한 이탈 주민 등의 범주가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그 보호 대상자나 아니면 신변 보호를 담당하는 신변 보호관 양측을 보호할 수 있는 규정으로 해석할 수 있을지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상.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최수민입니다. 저는 아주대학교에서 사회통합 연구하고 있습니다. 남북한 사회통합이나 뭐 사람의 통일 이런 쪽으로 관심이 많고요. 오늘 탈북민 연구를 제가 한동안 못했습니다. 안 한 게 맞겠죠. 대상화하는 것 같아서 또 이제 도구화하는 그런 분들에 조금 지쳐가지고 이렇게 안 했는데, 오늘 그 연구들을 보니까 탈북민들의 관점에서 그들을 타자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민으로서 같이 고민하는 그런 주제들이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저도 다시금 좀 동력을 얻은 것 같습니다. 신하영 박사님께서 젠더 관점의 탈북민 지원 체계 재구성에 대해서 발제를 해주셨고, 특히 이제 북한 이탈 여성의 분야적으로는 일과 가족 중심으로 이제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토론 주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분 안에 해볼게요. 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초반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연구의 어떤 흐름상 어떤 연구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어쨌든 이것이 전지구적인 노동인구 변화의 맥락과 맞닿아 있다. 물론 이제 그러니까 이주의 여성화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셨는데, 물론 이런 이제 이주적인 관점,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이주의 흐름, 이런 것들과 맥락이 유사하기도 하고, 또 경제적인 이주자가 늘어난 것도 사실이긴 하나, 이제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이제 국내에 들어왔을 때, 이제 남한으로 이주를 했을 때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다른 다문화 이주자들과 비슷한 어려움을 겪지만, 이들은 거주지로 돌아가거나 아니면은 거주지로 여행을 할 수가 없다라는 점이죠. 그리고 그 부분은 이제 가족과의 단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심리적인 문제라던가 가족에 대한 문제가 반드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전제로 하고 이제 연구를 진행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먼저 가장 동의하는 지점은 어디에 있냐면, 이제 제가 지금 아주대학교에서 지역통일교육센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경인통일교육센터라고 해서 경기도 지역과 이제 인천 지역의 사회 시민 통일 교육을 진행을 하는데, 초중고 대학생, 청년 그리고 세대마다 정말 40, 60대, 70대 분들까지도 다 아우르는 그런 통일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때 가장 중요한 게 교육학에서도 얘기하고 있듯이 대상자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대상자가 무엇을 원하는지에 따라서 교육이 이루어져야 그 교육은 제대로 된 교육이고 효과적인 교육이다라고 부르는데, 사실 지원 체계나 정책도 마찬가지죠. 대상자의 욕구, 특히 정책 지원에 관한 욕구에 충실하게 입각한 그런 지원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우 행정적인 측면 그리고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대상자보다는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실현 가능한 그런 정책을 시행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말씀하셨던 지원 제도의 예컨대 동화 정착이 집중한 제도다라는 점에도 동의가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뒤에 또 말씀하셨던 건데, 우리의 관점이 어디에 와 있느냐라고 말씀하셨던, 즉 우리가 북한 이탈 주민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이 시각에 대한 부분들도 충분히 동의가 됩니다. 여쭤보고 싶은 거는, 그렇다면은 지금까지 이제 북한 이탈 여성에 대한 제가 북한 이탈 청소년에 대한 정책적 지원 욕구는 연구 용역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여가부에 연구 용역을 해본 적이 있는데, 좀 찾아봤는데 북한 이탈 여성에 대한 정책 지원 욕구에 대해서는 본격적인 연구나 조사가 이루어진 건 드물더라고요. 그래서 최근 특히 또 여성의 이주 성향이나 성격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런 연구가 이루어져 있는 게 있는지, 혹은 필요하진 않은지, 이런 부분도 좀 문제 제기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시민성의 차원에서 이들을 바라봤다는 점이 굉장히 감사한 측면인데, 문화 적응이라던가 아니면은 이전 본인이 가지고 있던 이전 문화 기술에 대한 인정, 그리고 전사에 대한 그런 대해서 남한 사회에서 이것을 다양성 관점에서 존중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에 이들의 어떤 정착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생긴다, 혹은 좀 말하자면 좀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측면들을 문제 제기를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 역시도 우리 사회가 그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이미지라던가 아니면은 이들을
그 구조화하는 문제, 그러니까 타자화하고 또 사회의 그런 그러니까 위계로서 예컨대 독일 통일했을 때 동독 출신의 주민들이 2등 국민 대우를 받았듯이 이들에 대한 그런 우리의 관점이 혹시 그렇게 조금 더 설정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궁금했고요. 여쭤보고 싶었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의 관점의 상태가 무엇인가도 좀 여쭤보고 싶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지원체계 재구성을 제안을 해주시면서 나왔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제 크게는 3가지 정도로 예컨대 뭐 건강, 그리고 경력 설계 취업 지원 제공, 그리고 지속 가능한 일가족 양립 지원, 그리고 여성 지원 프로그램 적극 수련 4가지 정도로 제안을 해주셨는데, 건강, 뭐 심리적인 그리고 신체적인 건강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리고 특히 그 이들의 그 심리적 안정에 대해서 예컨대 가족의 해체를 수없이 겪었고, 그 가족, 이거 저희가 설문조사를 할 때 가족이 어떤 형태에 해당하는가라는 것을 설문조사를 할 때 특히 여성들에 대해서는 한 11가지 정도의 경우의 숫자가 나오더라고요. 예컨대 뭐 북한에서 결혼을 했다, 북한에서 자녀가 있다, 아니면 북한에 지금 자녀가 살고 있다, 북한에 자녀를 데리고 왔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레이어를 나누다 보면은 경우의 숫자가 굉장히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랬을 때 이들의 심리가 정말 스테이블한 상태에 있을 수 있는가? 뭐 요즘 현대사회 이혼이 아무것도 아니고 가족 해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현대사회의 보편적인 현상이라고 해서 현대인들의 정신건강이 스테이블하다라고 해석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이제 그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이게 이루어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다들 많이들 아시겠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특히 더 전문가니까 아시겠지만, 북한 이탈 주민을 위한 예컨대 하나센터를 예로 들면은 지역 하나센터를 예로 들면은 그 심리상담사가 보통 세션별로 돈을 받죠. 사례를 받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션당 뭐 8만 원, 10만 원 이렇게 받는데, 지역 하나센터에서 고용하고 있는 심리상담가는 월급제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굉장히 과부하가 걸리고, 이분들이 이제 소진이 와도 소진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심리상담이라던가 그런 그 휴직을 용인을 하지 않습니다. 유급휴가가 이제 지원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 하나센터에서 심리상담가들이 다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다른 데 가서 세션별로 상담하면 훨씬 더 먹고 살기도 좋고 안정적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추가적인 예산을 투입해서 고용을 하는 것을 또 국가에서 하기 어려운 그런 제도적인 한계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심리상담이 정말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저는 그러기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제도적인 그런 보완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정보 시간의 빈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직업교육이나 경력설계나 일가족 양립 지원을 할 때에도 시간 빈곤, 그 다음에 돌봄에 대한 공백,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또 적극적으로 지원해줘야 한다라는 점에도 저는 굉장히 동의가 됩니다. 특히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에 문화적인 차이가 있겠지만, 많은 다문화라고 불리우는 디아스포라가 겪고 있는 그런 그 시간의 부족의 문제는 그냥 본인이 살던 곳에서 약간의 변형이라고 볼 수 있다면, 남한하고 북한은 아예 체제가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인 그 지도자 체제, 그리고 적어도 시장화가 많이 되긴 했지만 적어도 사회주의 경제 체제를 가지고 있던 사회에서 넘어온 사람들을 위한 그런 교육이라던가 아니면은 적응 기간, 그리고 자신을 보기보다는 사회 전체를 바라보고 있던 그런 사회 중심의 체제, 전체주의 체제에서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수정의 시간, 돌아보는 시간, 이런 것들을 반드시 가져야 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같은 맥락에서 한 가지 이제 조금 동의가 되지 않는 이제 제한점은 다문화 이주 여성 지원 제도와 통합에 대한 측면들을 이제 그러니까 지원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재구성하고 뭐 통합할 수 있는 것들은 통합하고, 근데 이 부분이 쉽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물론 자원이 부족하고 이제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제안을 하셨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한국 문화가 이질적으로 느껴지는 건 맞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그러니까 정말 철저하게 수용자, 대상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북한에서 온 사람, 그리고 북한에서 온 여성이 겪는 그런 차이점과 체감하는 차이점과, 그리고 예컨대 결혼 여성 이주자로서 왔을 때의 차이점은 그 베이스가 다르다라고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통합하기 어려운 점들이 분명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일가가족을 중심으로 다루어 주셨는데, 그냥 딱 직관적으로 느꼈을 때, 처음 이 발제문을 받아들고 직관적으로 느꼈을 때
용어를 어떻게 설정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북한 이탈 여성이라고 통일해서 사용하고 계신데, 물론 북한 이탈 주민이 이제 법적 용어라면 뭐 예컨대 여성 북한 이탈 주민이라던가 뭐 이런, 하여튼 뭔가 북한 이탈 여성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고유명사로 느껴지거나 그런, 혹은 긍정적인 고유명사로 느껴지진 않아서요. 이런 부분들도 좀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연구가 계속 되어야 한다면.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일가 가족 외에도 굉장히 많은 문제점들이 있죠. 특히 젠더 관점에서 봤을 때, 성인지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예컨대 입국시에 여성이 훨씬 더 비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조사관들은 모두 남성입니다. 네, 남성들이에요. 남성들이 마치 첩보적인 것들을 뽑아내듯이 계속해서 질의응답을 하죠. 네, 그런 조사 과정을 거친다라던가, 아니면 거주지 정착 과정에서도 하나센터나 아니면은 그 정착 지원 도우미들이라던가, 물론 동성으로 지원을 합니다. 도우미들 같은 경우에는. 근데 뭐 경찰, 보호경찰관이라던가 이런 경우에도 남성의 비율이 높거나 아니면 여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여성인 성인지적인 교육 이런 것들도 선행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시간적인 제약으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 남이자한테 대해서 아니요. 진짜 제가 약속이 있어가지고. 네,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설진배 교수님이 말씀하신 거에 많은 부분 동의하고요. 다만 이제 그 부분에서 북한 이탈 주민이라고 한 거와 보호 대상자. 사실은 근데 이 북한 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에 지원 관한 법률에서 북한 이탈 주민이라고 2조에 규정을 해놓고, 그럼 여기에 이제 한국에 있는 북한 이탈 주민도 포함되지 않냐. 정의 규정은 그렇게 돼요. 그런데 어디에도 제3국에 대한 게 없고, 보호 대상자라고 정의해놓고 보호 대상자와 지금 북한 이탈 주민을 다 같이 혼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정의 규정부터 좀 바꿔야 된다. 왜냐하면 북한 이탈 주민이라고 해놓고는 여기에 보호 대상자라고 했고, 보호 대상자와 기본 계획이 있고, 또 어느 부분은 뭐 보호 기준에 보호 대상자가 있으나 영농 정착 지원, 세제 혜택 이런 데는 다 지금 여기에 있는 북한 이탈, 한국에 입국해서 사는 정착인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해서 해놓고 보호 대상자라고 안 하고 그냥 북한 이탈 주민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의 규정에서 북한 이탈 주민이라고 여기 법명이 그렇게 되어 있으면 이런 사람들 중에서 한국에 입국한 사람을 북한 이탈 주민이라 한다. 그 다음에 제3국에 거주하는 북한 이탈 주민은 여기에서 어딘가에 제3국에 거주하는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해서 뭐 지원을 하겠다. 근데 지금 별로 하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헷갈리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좀 정리가 필요하겠다. 그 다음에 저는 보호 대상자라는 용어는 좀 뺐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다 계속 이제 북한 이탈 주민으로 드리는 거고, 아까 말씀하신 그 등이라는 거, 성폭력 예방, 그 가정폭력, 거기에서는 가정폭력에 있어서는 자녀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북한 이탈 주민으로 했을 때 또 여기서 또 틀려서 그 자녀, 그래서 제가 등으로 썼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네, 최수미 박사님께서 저보다 훨씬 전문가셔가지고 이 말씀 주신 사항들은 이 뭐 정책 연구가 부족하다 이런 부분도 다 맞는 말씀이시고, 저는 이제 뒷부분에 말씀하셨던 어떤 이제 논점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이미 그래서 약간 소속을 깐 게 좀 도전적인 제안이 있지만 이렇게 말씀드렸던 게, 저도 다문화 정책에 완전히 들어갈 수 없다고 생각하고 통합이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하게 된 건 약간의 반발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너무 동화와 적응으로 포섭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반발심으로, 그러면 아예 이 다문화 정책에서 얘기하는 그들의 이질성 혹은 그들의 고유성을 인정하는 것을 여기 가져와 보자 이런 식으로 좀 했던 거고, 또 다문화 지원 정책이 좀 자조 모임이라든가 이런 거를 융성시키는 데서 갖고 있는 많은 노하우가 있어서 이걸 가져오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고, 이 용어와 관련해서도 저도 굉장히 고민이 많은 게, 우리가 결혼 이주 여성 할 때 방글라데시 결혼 이주여성 이렇게 그 사람이 온 그 출발국을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북한 이탈 여성, 북한 이탈 주민만 어디서 왔는지가 그렇게 강조가 되는 거예요. 심지어 조선족이라고 하더라도 조선 동포, 중국 동포라는 말을 쓰는데 이분들은 어떻게든 그 탈출 이런 부분만 너무 강조되고 있어서 저도 용어에 대한 새로운 상상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이고, 거기에는 이분들에 대한 내포하는 함의가 기존처럼 동화와 적응보다는 어떤 지위 보장과 정말 권익 보호,
요거가 이제 방점이 찍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조사 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면접 조사하면서 그 폭력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최근에 오시는 분들일수록 특히 너무 긴장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저 그때 일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하실 정도로 스트레스가 굉장히 높았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여성들 같은 경우에 특히 자녀를 데리고 오는 경우에는 이제 미성년 자녀랑 떨어져 있는 그런 기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중에 또 트라우마로 남을 수 있고 불안이 더 높아질 수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형태로 들어왔는지, 이분의 성별이 어떤지, 그리고 이주 과정에서 어떤 일을 겪었는지, 제3국이 어디였는지에 따라서 좀 더 섬세한 초기의 그 조사 과정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에 적극 동의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아주 북한 탈북민 여성이 정착에 대해서 오인 토론을 많이 해주셨는데, 제가 탈북민이었어도 잘 모르던 여러 가지 문제를 배우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렇게 많이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는데 현실에 잘 도입이 안 돼서 여러분이 현실적으로 적응할 수 있을까, 그런 걸 제가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이 없어서 이걸로 오늘 토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